오늘의 감동 진심 시작합니다. 유럽의 방패는 어디로 갔습니까? 2022년 2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그런데 독일 국방부 회의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유럽 최강대국은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받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걱정했죠. 레오파르트 전차 공급을 논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유럽의 변방이라 불리던 폴란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현역 전차 수백 대를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자국 방위를 비운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6월 충격적인 발표가 났죠.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전투기 48대, 금액만 140억 달러였습니다. 계약 상대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끝 작은 반도 국가였죠. 그리고 석 달 후 바르샤바 항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줄지어 하역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말할 때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속도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이 선택이 유럽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전설이 펼쳐집니다. 유럽의 방패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25년간 독일 국방부에서 일했지만 그날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너무 조용했죠.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1200km 떨어진 바르샤바에서는 K2 전차가 하역되고 있었죠. 계약 후 단 3개월 만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하일리히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이고 올해 58입니다. 나토 전략분석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 전에는 독일 연방군 전력계획국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협력, 작전 통제, 전략 설계. 제 손을 거쳐간 프로젝트만 수십 개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로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그 모든 준비가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국방부 작전실에 불려갔죠. 모니터 속 붉은 선이 우크라이나 지도 위를 번져갔습니다. 키이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르키우가 포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3시간 동안요.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보낼 것인가? 전차를 보낼 것인가? 포를 보낼 것인가? 미사일을 보낼 것인가? 토론만 했습니다. 결정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합의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헬멧 5,000개를 보내자는 것이었죠. 헬멧 5,000개라니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이 전쟁터에 헬멧을 보내고 있다니 말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포를 요청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멧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몇 주를 논의한 끝에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죠.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와 연결됐습니다. 국방비는 GDP 대비 1.5%도 안 됐습니다. 전차 생산 라인은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의 T-72A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현역 전차를요? 자국 방위력을 비운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6월 바르샤바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금액만 14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유럽의 방패를 맡긴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나토 실무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르샤바 항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대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K2였습니다. 벌써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독일 같으면 서류 검토만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무를 보낸 겁니까? 폴란드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까? 레오파르트 전차 공급을 약속하고도 몇 달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릎 꿇고 애원해도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봤습니다. 가스 공급이 끊길까 두려워했죠. 그 사이 폴란드는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유럽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저는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평원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죠. 그 속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K2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70톤짜리 강철 괴물이 진흙 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속도를 보십시오. 유압식 현수 장치가 지형에 맞춰 차체를 조절했습니다. 험한 구간에서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장전 시간 6초. 독일 레오파르트는 수동이라 10초 이상 걸립니다. 그 차이가 전장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죠. 폴란드 장교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무기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레오파르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물관의 명품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전차죠. K2는 그걸 해냅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독일은 언제부터 박물관의 명품이 됐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언제부터 실전보다 서류를 중시하게 됐습니까? 저는 훈련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 시연이 있었습니다. 155mm 곡사포였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포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오차범위 10m 이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주포가 즉시 이동했습니다. 쏘고 튀는 겁니다. 30초 만에 진지를 옮겼습니다. 적의 역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저는 그 기동성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느린 무기는 표적일 뿐이죠. K9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저녁에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계산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휴전선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론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평화 속에서 안주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전쟁을 잊은 적이 없었죠.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은 실전적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가 80년 전 폐허가 됐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나치에게 짓밟혔었죠. 그런데 지금 저 도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과 함께요.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부공장지대였죠.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속도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장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폴란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 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듭니다. 우리 손으로 K2를 조립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K2의 엔진 부분을 조립하는 구역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폴란드 청년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짓으로, 도면으로, 실물로 가르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생산이 가능한 비결이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장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생존. 독일은 생존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나토 우산 아래 편안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시험 주행을 참관했습니다. K2 한 대가 장애물 코스를 달렸습니다. 2m 높이의 경사를 올랐습니다. 3m 폭의 참호를 넘었습니다. 진흙 웅덩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시험관이 설명했습니다. K2의 유압식 현수 장치는 지형에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험지에서도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레오파르트는 이런 지형에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섰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레오파르트보다 실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기동성이 좋고 더 효율적이었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에 한국 기술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은 훌륭합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속도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완벽한 무기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걸 검토하고 재검토했죠. 하지만 그 사이 전쟁은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80% 완성도면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했습니다. 그게 실전이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바로 유럽의 새로운 심장이구나. 독일 공장들은 주말이면 멈춥니다. 노동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주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장관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일리히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 스스로 싸워야 하는 운명.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대국입니다. 유럽의 중심이죠. 하지만 우리는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에 폴란드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태극기도 함께 걸려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논쟁이 시작됐죠.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독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표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체계와 호환되지 않아요. 이건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토 표준이라는 게 뭡니까? 독일제 무기를 쓰라는 겁니까? 프랑스제를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제만 인정한다는 겁니까?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과연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K2는 작동합니다. 레오파르트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이리히 박사, 당신이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폴란드, 값싼 아시아제로 유럽 안보 도박.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값싸다고요? K2 한 대가 900만 달러입니다. 레오파르트는 1200만 달러죠. 30% 저렴하지만 성능은 대등합니다. 이게 도박입니까? 12월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폴란드를 비판했습니다. 영내 방산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였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맞받았습니다. 그럼 독일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3년 뒤 인도되는 전차입니까? 그 말에 독일 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독일의 방산 업체들은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도 부족했죠. 레오파르트를 지금 주문하면 2026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폴란드가 점령당할 수도 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평생 독일 기술을 신봉했죠. 우리의 정밀함, 우리의 품질, 우리의 자존심.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관료주의에 갇힌 시스템입니다. 서류에 파묻힌 공장들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3개월 만에 전차를 보냈습니다. 6개월 만에 기술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1월 초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훈련 중이던 K2 한 대가 진흙에 빠져버렸다는 거였죠. 독일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전차에 한계 드러나 폴란드의 선택 실패로 판명 제목이 이랬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물었죠.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사고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 해결됐어요. 한국 기술진이 24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24시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부품 주문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몇 주는 걸렸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대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무기 판매는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그 이후였죠. 애프터 서비스, 기술 지원, 부품 공급.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을 파견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제게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였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점을 쓴다는 겁니까? 제가 본 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독일의 무능이 문제였지 한국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타이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지요.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는 건 독일의 자존심이 아니라 폴란드의 결단이라는 걸요. 3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폴란드 남부 훈련장에서 대규모 화력 시연이 예정됐습니다. K9 자주포의 첫 실전급 사격이었습니다. 나토 참관단이 초청됐고 저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진을 쳤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각 포에 배치됐죠. 그 뒤에 한국 기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밤새 점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포병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표적은 42km 거리에 있습니다. 연발 사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2km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독일 페아투천 자주포도 40km가 최대 사거리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20초 후 표적 지역에서 폭발이 일었습니다. 관측 장비가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포성이 계속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12발 중 12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10m 이내였습니다. 100% 명중률이라니요. 옆에 서 있던 미국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건 최신 위성 유도 시스템 수준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 자주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30초 만에 진지를 이탈했습니다. 쏘고 튀는 거였죠. 현대전에서 생존의 핵심입니다. 같은 자리에 머물면 적의 역공격에 당합니다. 폴란드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K9의 포신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기를 신뢰하는 군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밤새 점검하셨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은 우리 포가 처음으로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날이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하는 무대였죠.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그가 훈련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미래를 빌려온 겁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폴란드 중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일리 박사님,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괜찮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들은 진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현장이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폴란드 병사들의 얼굴이 증명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폴란드 평원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땅이 80년 전엔 전쟁터였습니다. 탱크가 지나갔고 포탄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 K2와 K9이 서 있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폴란드의 의지가 서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태극기를 봤습니다. 병영 앞에 펄럭이고 있었죠. 붉은색과 파란색이 밤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 깃발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죠.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강철이 평화를 만드는 순간을. 그리고 그 강철은 서울에서 왔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죠.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정보부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폴란드 국경 위협 수준 상승.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K2 전차 부대가 동부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배치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실전 배치가 처음이다 보니 보급 체계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나토 작전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참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결국 문제가 터졌잖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쓰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탔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4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폴란드 동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2 전차 한 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훈련도 아니고 실제 배치 중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독일 언론이 즉각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차 결함, 폴란드 방어선 구멍 검증 안 된 무기의 대가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죠.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헬기 타고 가는 중이에요. 몇 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뉴스를 확인했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였습니다. 단 18시간 만에요. 한국 기술진이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전차는 다시 작동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8시간이요? 독일이었다면 부품 조달부터 몇 주 걸렸을 겁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물류 준비하고. 그런데 한국은 현장에 기술진이 있었습니다. 예비 부품도 있었습니다. 즉시 대응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폴란드 현장으로 직접 날아갔죠. 동부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차들이 실전 배치돼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웠다고 했죠.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실수로 폴란드에 걱정 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이 중요하죠.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쳐야 했죠. 안 그러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휴전선. 70년간 계속되는 긴장. 그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는 매뉴얼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무기 거래는 계약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전장에서 시작됐죠. 고장 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옆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폴란드 사령관과 면담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레오파르트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고장나면 본사에 연락하라고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독일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전차 부대가 보였습니다. K2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위에 별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강철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전쟁을 겪은 민족의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운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합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방해했던 의심이요.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유럽의 방패는 한국의 강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5월이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장소가 의미심장했죠. 과거엔 브뤼셀이나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르샤바였습니다. 유럽의 무게 중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당당했습니다. 그 옆에 한국 방산업체 대표가 앉아 있었죠. 초청받은 겁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K2와 K9이 떴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전력을 재편했습니다. 1,000대의 전차 600문의 자주포, 48대의 전투기. 이게 한국과의 협력 성과입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토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장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표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체코 대표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참모총장이 실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K2의 가동률은 95%입니다. 레오파르트는 70%였죠. K9의 명중률은 98%입니다. 정비 시간은 레오파르트의 절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의 새로운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한 건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동맹이구나 싶었습니다. 만찬 후 폴란드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일리히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을 기다렸다간 우리가 먼저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죠.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8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나치에게 짓밟혔고 85%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를 잊지 않는 기억에서 왔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전 그들도 폐허였죠. 전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로 폴란드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닮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이었죠. 침략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중앙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K2 전차들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FA-50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앉아 그 광경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폴란드 국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깃발이 바람에 함께 흔들렸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폴란드 노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전쟁을 겪었소. 소련 탱크가 우리 거리를 지나가는 걸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이제 우리에겐 힘이 있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미래는 과거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맹에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보여준 이 연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유럽의 모습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300대를 주문했습니다. 체코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K2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발트 3국이 줄줄이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유럽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 독일 방산 업체들의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하일리히 큰일입니다. 라인메탈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시장은 정직합니다. 느린 자는 도태됩니다. 10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죠. 폴란드 남부의 한국 합작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K2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개소식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왔고 한국 대사가 왔습니다. 나토 대표들도 참석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센터.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최신 설비가 즐비했죠. 폴란드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청년이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국 기술자가 지도하고 있었죠. 그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80년 전 짓밟혔습니다. 30년 전 자유를 되찾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사가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도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형제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제애라니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나라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K2의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능숙하게 작업했죠.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도 생산합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됐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요? 독일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비밀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나눴습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만찬장으로 갔습니다. 폴란드 장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한데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웃음은 같았습니다. 한 폴란드 중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일리 박사님, 처음 뵀을 때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의심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중령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걸요. 그가 한국 기술자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밤에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례 분석 보고서 제출 요청.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요.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이었죠. 저 불빛 속에서 K2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독일인으로 살았습니다. 독일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진짜 자랑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한국에겐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운 정신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폴란드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그 평원 위에 K2가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고 전차가 대지를 달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심장은 바르샤바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건 서울입니다. 이게 새로운 유럽입니다. 이게 21세기의 질서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강철은 온도가 아니라 정신으로 단련됩니다. 한국의 강철엔 전쟁을 견딘 민족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다면 한국 최고. 아직 멀었다면 한국 힘내자. 어떤 마음이든 함께해요.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의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진심이었습니다.